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을까요? 35년간의 식민 지배가 없었다면 분단도 없었을까요?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까요? 오히려 더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못 살았을까요?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2050년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를 예측한 연구에 따르면 1인당 GDP 7만 달러, 세계 2위 수준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통일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분단이 없었다면, 식민 지배 자체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민 지배가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결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둘째, 식민 지배를 피한 태국은 어떻게 됐는지. 셋째,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식민 지배 없는 조선의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2014년 5월, 한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이틀 만에 쿠데타 성립이 선언됐어요. 1932년 이후 19번째 쿠데타였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실제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학자 윤회동 교수가 쓴 식민국가와 대칭국가라는 책에 나오는 대체 역사입니다. 윤회동 교수는 만약 조선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지 분석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대체 역사 속 한국이 실제 태국의 역사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이에요. 태국, 옛날 이름으로 시암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입니다. 20세기 초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을 잘 이용해서 독립을 유지했어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살아남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태국은 1932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9번의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5년에 한 번 꼴이에요. 왕실은 국민의 존경을 받았지만 정치는 계속 불안정했어요. 경제 성장도 완만했습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식민 지배를 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태국은 독립을 유지했지만 근대화에는 실패했습니다. 반면 식민 지배를 겪은 한국은 2025년 기준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어요. 역설적이죠? 그렇다고 식민 지배가 좋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대한제국은 스스로 근대화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시작합니다. 황제권을 강화하고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실제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첫째, 서울의 모습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전차가 도입됐고 전기 가로등이 설치됐습니다. 당시 서양인 방문객들도 근대적 대도시라며 감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둘째, 산업 기반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방직공장, 광업학교가 설립됐어요. 구본신참이라는 원칙 아래 전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했죠. 셋째, 양전 사업을 통해 전국 토지를 측량하고 소유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근대적 세금 제도의 기초를 만들려던 거예요. 조선대학교 한국사 교환에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만약 일본의 방해가 없었다면 대한제국은 근대 산업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광무개혁의 성과를 보면 분명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개혁을 두고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개혁의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광무개혁은 황제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어요.
황권과 국권을 동일시했죠. 쉽게 말해서 황제가 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성공한 근대화 국가들은 대부분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의회를 만들고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천황의 권위를 이용했지만 실제 권력은 내각과 의회가 나눠 가졌거든요. 둘째,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양전 사업의 성과가 좋지 않아서 전국 토지의 면적과 소유권 파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으니 개혁에 필요한 돈이 없었던 거죠. 셋째, 외부 환경이 최악이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됐어요. 어떤 개혁을 하든 일본이 방해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이미 일본의 제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합니다. 긍정론은 이렇습니다. 대한제국은 짧은 기간에 높은 근대화 성과를 거뒀다. 일본의 침략만 없었다면 충분히 자주적 근대화가 가능했다. 부정론은 이렇게 반박해요. 광무개혁은 황실 보호에 집중했을 뿐이다. 설령 식민 지배가 없었어도 자생적 근대화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비교해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태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립을 유지했지만 근대화에 실패했어요. 2025년 기준 태국의 1인당 GDP는 약 7,000달러 수준입니다. 한국의 5분의 1도 안 돼요.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성공에는 특수한 조건이 있었어요. 일본은 섬나라라서 외부 침략을 막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에 이미 상업 경제가 발달해 있었어요. 문자 해독률도 높았고요. 조선과는 출발점 자체가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조선이 식민 지배를 피했다면 어떤 경로를 걸었을까요? 역사학자 윤해동 교수는 태국 모델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는 이랬어요. 왕실이 중심이 된 느린 근대화가 진행됐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했을 거예요. 군부 쿠데타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 성장은 완만했을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겠죠. 하지만 분단은 없었을 겁니다. 한국 전쟁도 없었을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덜 발전했더라도 분단과 전쟁이 없는 게 더 나았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경제 대국 지위가 그 모든 희생의 대가로 얻을 만한 가치였을까요?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식민 지배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된 비극이었어요. 그 비극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저항했고 결국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건 식민 지배가 있었든 없었든 조선인들의 역량은 어떤 형태로든 발현됐을 거라는 점이에요. 역사학자 윤해동 교수가 대체 역사를 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식민지를 떠올리는 순간 정지되고 마는 우리의 사유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라고요. 우리는 흔히 일제 35년을 있어서는 안 됐던 시간으로 치부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돌리기도 하죠. 하지만 윤 교수는 묻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지 않냐고요. 식민 지배 시기에도 수많은 정치적 결사가 만들어졌어요. 독립운동 단체들, 노동운동 조직들, 농민운동 단체들. 이들은 일본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꿈꿨습니다. 윤 교수는 이들을 대칭국가라고 불렀어요. 억압하는 국가에 맞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만든 반국가. 이 전통이 해방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식민 지배는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에 맞선 저항의 경험이 우리의 진정한 자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숫자를 볼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은
2050년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를 예측했습니다. 실질 GDP 5조 3천억 달러, 1인당 GDP 약 7만 달러, 세계 12위권 경제 규모에 이를 거라고 해요. 골드만삭스는 더 낙관적이에요. 2050년 통일 한국의 GDP가 프랑스와 독일을 초월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건 통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해서예요. 통일 비용은 적게는 500조 원에서 많게는 수천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분단이 없었다면? 식민 지배가 없었고 따라서 분단도 없었다면? 이 가정이 현실이 됐을 때 경제 규모가 어땠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태국처럼 완만한 성장에 그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일본처럼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분단의 비용, 전쟁의 비용, 남북 대치의 비용. 이 모든 비용을 아낄 수 있었겠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상상해 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대체 역사가 보여주는 건 이런 겁니다. 식민 지배가 없었어도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었어요. 태국의 사례가 그걸 보여줍니다. 근대화는 독립 유지와 별개의 문제였어요. 반대로 식민 지배를 겪었다고 영원히 뒤처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가 그걸 증명했어요. 식민 지배 이후의 선택이 더 중요했던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그 일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를 겪었습니다. 분단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비극을 딛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만약 조선이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광무개혁의 성과를 보면 자주적 근대화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황제 중심의 개혁 방향, 재정 부족, 강대국의 각축이라는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태국의 사례를 보면 독립 유지가 곧 번영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정치적 불안정과 완만한 경제 성장이 뒤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단과 전쟁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비용만 아꼈어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겠죠. 역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왜 조선은 일본처럼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같은 동아시아, 비슷한 유교 문화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메이지 유신과 갑오개혁, 뭐가 달랐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일본과 조선의 근대화 경로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민 지배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더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 살았을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